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발전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후원하는 우리 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으로 정치발전소에서 특강 시리즈를 이제 코로나 시대 세계 정치의 변화를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1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그 다음에 동아시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 세계까지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아주 논쟁적인 국가로 떠오른 지 꽤 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최근에 출간된 이제 책인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의 저자이시자 전 베이징 특파원으로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으로 계시는 방민희 논설위원님이시자 오늘은 저자십니다. 이제 저자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저자님의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 아주 일부 와 계시는데요. 질의응답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자리에서 또는 이동 중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계실 텐데요. 각자 자리에서 잔잔한 박수로 오늘 저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한겨레 신문의 박민희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책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중국이 너무 좀 난감한 주제가 되어서 사실 저도 이 책이 뭐 굉장히 뭔가를 제가 많이 다른 부분도 알아서 썼다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중국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는 나름의 좀 답을 찾아보고 같이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해본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아니면 제가 제 고민을 좀 던지는 그런 식으로 원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읽어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대화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진핑 시대 길을 잃은 중국이라고 달아봤고요. 저도 요즘 뭐 친구들 만나도 그렇고 계속 하는 말이 이 길로밖에 정말 갈 수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봤고요. 아, 선생님 이거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요? 아, 밑에 거군요. 죄송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 중에서 이 한마디가 사실 한국에서 뭐 화제가 된 사자성어가 되었는데요.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 사실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까? 사실 이거를 보면서 중국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향해서 또는 외세를 향해서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이런 대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 지금 시진핑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겁을 주는 말일 것이라고 하는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시진핑 체제가 위대함과 위태로움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뭐 연설 내용도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입은 옷이랄지 아니면 바로 지금 마오쩌둥의 초상화 위에 있으면 딱 위치해 있으면서 본인이 제2의 마오쩌둥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사의 의미도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모습이 놀라웠거든요. 이게 100주년 기념식 이틀 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 대형 공연이었는데 사실 중국 분들도 그런 얘기하고 중국이 적어도 하여튼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대형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 숭배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형 공연을 하는 모습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대외적으로도 너무 중국의 대외 이미지가 악화돼 있고 최근에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14개국 여론조사 했는데 73%가 중국을 싫어하고 또 한국은 75%가 싫어한다고 응답을 했고 그 응답한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젊은 층일수록 더 중국을 싫어한다고 응답했다고 하고 또 뭐 지난달인가 시사인에서 조사한 거에서도 중국에 대한 혐오랄지 그 반감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넘었다고 하는 조사도 나왔던 걸 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중국을 혐오하자, 싫어하자 이런 뜻으로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왜 이런 길로 가게 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면을 보면서 좀 중국이 더 나은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될까 이런 뜻도 같이 담아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원래 이랬던 건 아니었어. 원래 시진핑 집권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제가 중국에서 베이징 특파원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마 2010년, 11년 무렵에 광동선 선전의 공장지대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굉장히 불평등한 체제였고 이제는 지금 2억 7천만, 9천만 농민공들이 도시의 교육이나 의료, 뭐 복지 제도에서 소외된 채 생활을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녔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왜 농민공들은 이렇지 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 지금 많이 아시는 것처럼 농촌 호족으로 돼 있는 분들은 도시에 와서 뭐 수십 년을 살아도 도시의 복지, 뭐 교육 혜택이랄지 주택, 의료 이런 거 혜택을 전혀 못 받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에 와서 오래 사는 사람 중에서도 뭐 얘기를 해보면 병원 가게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택 구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사실 이게 꼭 덩샤오핑 시대 들어서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실제로는 53년에 후구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도시하고 농촌을 구분해서 이전의 권리를 이제 박탈하고 자기 호적이 등록된 데서만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 시절이니까 그 배급표 그걸 받아서 거기서만 생활할 수 있게 원래 만든 제도가 호구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농민들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도시를 발전시켜서 농촌을 희생시켜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이제 자본주의 원시 축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마오쩌둥 시기는 사회주의고 덩샤오핑 시대는 뭐 자본주의가 됐어 이렇게 보지 않고 실제로는 그때도 마오쩌둥 시기에도 국가 주도로 자본주의화를 하고 원시 자본 축적을 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폐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이제 더 덩샤오핑 시대 와서 세계 시장과 특히 미국과 화해를 하면서 더 시장화가 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농민공들은 계속 탄압을 받아온 것이죠. 근데 이제 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고 이후에 90년대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엄청난 농민공들이 도시로 와서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그러니까 2등 시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2010년 무렵에는 정말 중국에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파원으로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해서 그 취재 다니는 게 그때 저의 엄청난 즐거움이자 호기심이자 야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때 이제 2010년에 혼다 자동차 파업이라고 하는 게 이 지금 노동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광동성의 혼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젊은 노동자 친세대 농민공들이 엄청나게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권리의식이 강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전에 중국은 공회라고 하지만 사실 공산당이 통제하는 조직 같은 건데 우리 독자적인 우리 노조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임금 협상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우리 요구사항 같은 거 다 제시하고 또 체포된 사람들 다 석방 요구하고 하고 우리 정규직가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 그 임시직으로 온 노동자들은 얼마를 또 인상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걸 관철시켰어요. 한 20일
정도, 30일 정도 파업을 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단체 협상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민대에 있는 어떤 교수님 와가지고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도 해가지고 너무 조직적으로 잘해서 했고, 그거에서 많은 이제 학생운동가라든지 노동운동가들이 희망을 받죠. 아, 중국 노동자들이 옛날 같지 않아. 이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의식은 이제 중국을 밑바닥에서부터 좀 바꿔나갈 수 있어 하는 굉장히 희망이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 비슷한 시기에 지금 우리 많이 아는 그 아이폰 조립하는 폭스콘에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쇄 자살을 해서 한 거의 30명 가까이가 자살을 시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뭐 살아남은 한두 명도 계시지만, 폭스콘이라는 이런 중국에서 사실 한 공장에서 40만이 같이 일하는 데서 얼마나 그 노동자들을 저임금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거의 기계로 만들어서 소외시키고, 같은 방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없고, 완전히 같은 작업을 수천 번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작업인지도 모르고 하는 식으로 사람을 마모시키고 소모시켜서 죽여가는 이런 그런 절망?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네.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변화랄까, 이런 거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런 거가 궁금해서 저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제가 사실 여기 사진을 좀 넣으려다가 혹시라도 거기 저랑 같이 사진 찍은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넣지는 않았고요. 제가 광둥성 연해 지역에서 노동운동하는 조직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이 배웠고, 이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보니까 저한테도 전태일 평전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 노동계급 형성이랄지,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데서 중요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거나, 노동가 그 예술단들이 그런 거 부르거나 하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전태일 평전이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대부분 조그만 이런 노동자 단체들에서 아마 스터디하는 필수 자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을 때도 저한테 전태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노동자들이 또 저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았어요. 그러면은 한국 노동운동이 그렇게 잘 되고 했다고 우리가 책에서 봤는데, 그럼 지금 한국 노동자들은 어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서 제가 하면서 좀 상당히 난감하기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과 좋아진 것들, 뭐 희망의 부분과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또 근데 중국 노동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우리가 뭐 좀 이따 탄압받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중국의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노조를 만들고 이러려고 했었지만, 이제 탄압도 있지만, 지금 뭐 그 제조업들이 중국의 임금이 조금 오르니까 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이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중국 노동이 어떤 노동 운동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파편화돼 버렸거든요. 대부분 뭐 서비스업도 굉장히 서비스업이 되거나, 아니면 배달 노동자가 되거나 플랫폼 노동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럼 뭐 중국도 이전에 한국이나 유럽처럼 어느 정도 노동운동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탄압이란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파편화돼서 그런 식의 노동운동으로 나가기 어렵고, 다른 식의 이제 방향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노동자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베이징 외곽에 이제 피촌에 있는 노동자의 집, 최근에 뭐 다른 책도 이걸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운동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거기서 아이들, 농민공들의 아이들은 이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맡겨져서 어머니랑 뭐 부모님과 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나는 생활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같이 와서 부모와 생활하게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노동운동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제일 심각했던 사회 모순은 이런 강제철거 문제였거든요. 중국이 94년에 분세제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 거둔 거를 대부분 중앙 정부로 물려보내고, 지방 정부에는 되게 조금만 몫만 가도록 그렇게 개혁을 해서 중앙 정부가 훨씬 큰 힘을 가지도록 그런 세금 개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원이 대부분
지금 중국 토지는 도시는 국유, 농촌은 대부분 집단 소유로 돼 있는데 그 집단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농민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 정부가 몰래 헐값으로 팔아버린 다음에 지방 정부와 부동산 개발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이걸 통해서 GDP를 끌어올리는 이런 성장 모델이 지금도 사실 남아 있는데 그때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철거에 저항하는 분신이랄지 여러 저항 같은 게 있었고, 이거는 이 베이징 외곽에 여러분 베이징 관광 가시면 798 예술구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 외곽에 798도 이미 너무 임대료가 올라서 농민들이 예술가들이 거기도 지탱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서 다시 또 조그만 예술구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아파트 짓겠다고 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같은 외국 기자들한테도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취재를 했던 건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충칭의 농민 이분은 저한테 또 취재 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은 아마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신기한 게, 신기하다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공산당 만세, 백성 만세라고 써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시위를 할 때 이렇게 항상 지방 정부나 탐관오리 이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저항하는 거지, 우리가 공산당한테 저항하는 건 아니야. 공산당이 옛날 황제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안전판 같은 기능도 있고 중국 문화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보호막을 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2011 아까 그 광동성 혼다 자동차 파업과 함께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2011년 말에 광둥성 우칸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구조는 똑같이 이 부패한 지방정부 사람들이 이 농민들 몰래 토지를 홍콩에 있는 무슨 부동산 개발회사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민들이 그걸 알고 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부패한 사람들과 당 조직을 다 쫓아내고 일종의 해방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토지를 돌려달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파업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제일 좀 그 가운데서 이제 지도자 한 명이 붙잡혀가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잡혀간 사람들 풀어달라, 우리 토지를 반환해달라,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를 뽑게 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때 좀 특이했던 거는, 지금 이제 중국 지도부에 있는 왕양이라는 사람이 이때 광동성 서기였는데, 이 요구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 진압하지 않고 타협을 해서 그걸 다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의 그 농민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 엄청난 우리한테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고, 저도 가서 거기 농민 대표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진위 개수가 0.5에 근접해서 0.47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0.5가 넘었다는, 있을 정도 이런 격차가 있는 상태였고, 그때 사상의 분열이 있어서 온갖 유교를 가지고 정통성을 만들어 볼까, 보수적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체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충칭 모델과 보시라이. 이거는 충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충칭이 인구 3,300만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보시라이는 시진핑의 라이벌이고 자기가 마땅히 그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오만하고 이런 성격 때문에 당내 반대들이 많아서 중앙 지도부가 되지 못하고 충칭으로 나름 본인이 자천이 됐다고 하니까 재기를 도모한 거죠. 그래서 충칭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같은 거, 그러니까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지 않고 그걸 거래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시 호구를 줘서 농민들이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유기업이나 이런 재원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복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국유 토지에서 나오는 재정을 사회복지 재정 등으로 활용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좋은 면인데, 또 한쪽으로 보면 이 옛날 마오쩌둥을 흉내내서 보시라이의 어록을 읽고 옛날 혁명가를 부르고
장홍다해, 그러니까 옛날 혁명가를 부르고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 해가지고 뭐 민간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탄압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 지방 정부 사람들이 민중수로 가야 된다고 해서 관리들이 농민들 집에 가서 같이 살면서 뭐 관찰하게 하는 것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충칭 모델이 약간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시 좌파,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중국이 좌우파 여러 가지 이념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좌파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칭 모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칭화대 추이즈 위엔 교수같이 좌파들은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이 정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보시라이를 많이 응원했죠. 그랬는데 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보시라이의 부인이 뭐 영국인을 살해하고 그거를 뭐 알리려고 하던 뭐 보시라이의 2인자, 그리고 사실상은 그 범죄와의 전쟁을 맡아서 하면서 사실 많은 손에 피를 묻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 그 왕리진 그 부시장 겸 공안부장이 자기 목숨이 위험해졌다고 판단하고 보시라이가 자기한테 해코지할까 봐서 그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 가서 망명을 요청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보시라이가 몰락을 했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많은 좌파들은 보시라이한테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좌파 쪽에 가까운 친구는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민주화가 되고 개혁이 일어나려면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잖아. 나는 보시라이가 이게 탄압받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보시라이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그때 지금 나중에 본 걸로는 보시라이가 실제로 시진핑에 맞서서 당시 뭐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과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지금 돼 있고 지금 감옥에 종신형 받고 갇혀 있는데 그 사형유예로 갇혀 있고, 또 사실 저는 요즘 이 책의 마지막 장에도 그걸 썼지만 보시라이가 보여준 그 모델이 사실상 지금 시진핑한테 많은 영감을 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라이가 했던 정치적으로는 마오를 흉내내서 자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좌파적인 약간 그 평등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식의 모델로 어떤 정통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델을 보시라이가 시진핑에게도 보시라이와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보시라이가 시진핑한테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중국 사회에서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돌아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이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시진핑이 처음에 나와서 한 얘기는 대외적인 메시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중국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집권하면서 나와서 국가박물관에서 지도부 전체가 총출동해서 중국몽을 얘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이전에 우리 그 후진타오 시대, 내가 경험한 후진타오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군,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고, 뭔가 개혁을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사실 저 말고 중국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공산당을 향해서는 시진핑이 첫 연설하면서 소련 해체 위기감을 계속 강조했다고 하죠. 왜 소련이 해체됐는가? 소련 공산당 왜 붕괴했는가? 이념과 신념이 흔들리면은 뭐 충성이 흔들리고 붕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소련 공산당이 74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럼 72년 맞은 공산당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지금 그래서 공산당이 시진핑 지도부가 내온 대답은 2개의 100년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공산당 100주년 했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청사진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장기 집권의 청사진, 우리 공산당의 정통성,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그럼 시진핑이 이런 식으로 이런 길로 가고, 그러면서 그 뒤로 보여준 강력한 중국의 모습, 그러면서 사회를 탄압하고 미국과 대결로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아니 시진핑이 왜 저래? 뭐 처음에는 다 1인
권력욕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2012년 11월에 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중국의 상황, 뭐 아래서부터는 변화의 욕구가 분출하고 뭐 시민들이랄지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뭐 너무 불평등이 심해서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고 하고 또 너무 부패한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게 있는 그리고 아니면은 좌우파 대립이 너무 심하고 보시라이 그러니까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심지어 쿠데타도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시진핑 그 주석과 그 옆에 그 측근 세력들이 처음에 아마 우리가 강력하게 좌파적인 모델 아니면은 국가 주도적인 모델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설득을 했고 아마 공산당 지도부의 핵심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서 나와서 추진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2017년에 시진핑이 1인 그러니까 시진핑이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고 그 1인 지도 체제를 훨씬 강화하면서 그 뒤에 뭐 지금 내년에 사면임을 한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그럼 동의돼 있었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인가요? 그 원래 공산당 중앙당교라고 해서 공산당 간부들을 교육시키는 그 기관의 교수였던 그 차이샤라는 분이 망명을 해서 미국의 그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를 한 걸 보면 2017년에 19차 당대회 열리고 있을 때 폐막하기 직전에 시진핑과 측근 세력들이 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를 거의 군사작전식으로 뭐 기습작전 하듯이 내놓고 거의 억지로 동의를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시진핑 꼭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공산당의 권력을 강화해서 위기를 돌파한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꼭 장기 집권을 해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의 공감대가 없었는데 이후에 맞춰진 것이고 이런 그 1인 지배 체제가 더 강화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집단 지도 체제라든지 이런 게 더 흔들리고 이 1인 지배 체제에 대한 반감이랄까 이런 거를 지금 억누르기 위해서 더 무리수가 강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갈등이나 패권 전쟁 이것도 지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저는 이 신냉전 요소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은 중국 국내에 있었다고 봐요. 중국 국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이 나왔고 더 강압적인 모델이 나오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뭐 우리한테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늑대 전사 외교랄까 더 강압적인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도 거기 겹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이 경제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화 개혁 이후에 40년 동안 중국 국내에서 벌어진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불평등인데 그러면서 지금 그 전에까지는 중국이 계속 세계를 향해서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공산주의 통치와 시장경제 발전의 모순은 사실 약간 모순되는 거다. 공산주의 통치와 시장경제는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냐. 그럼 시장이 계속 발전해도 공산주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공산당에 들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해외에서도 다 그렇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있는 이 공산당 통제와 시장의 결합은 임시적인 거다. 결국은 어느 시기가 오면 사회적으로도 개방되고 이 공산당 통치라는 모델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미국식 모델로 수렴해 간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시진핑 집권 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모델 말고 경제적인 모델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통치와 시장경제 발전은 양립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는 중국식 시장경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시장경제하고는 다른 중국식 시장경제를 우리가 완결된 형태로 만들겠다. 우리 길은 미국식 시장경제의 길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합의도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박홍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중국식 시장 경제는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 일부로만 기능하는 거지만 시진핑 체제가 구상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거기하고 다른 뭔가 다른 중국식 시장 경제, 중국 공산당이 시장도 통제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중국식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님 이런 분들이 분석하시는 거는 지금 공산당이 새로운 공산주의와 시장 경제가 결합한 중국식 시장 경제를 만들려고 하고 이 자체가 지금 미국과 이 불화하고 미국이나 지금까지 했던 그 글로벌 시장 경제 모델에 미치는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진핑 체제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강하게 통제하는 국가주도 자본주의 모델 이거를 구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통성으로는 두 개의 100년 공산당 위대한 공산당의 성과 이거를 가지고 두 개의 정통성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에 사회 아래에서 분출하려고 했던 그런 변화의 요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또 다른 해법을 내놨죠. 그러니까 아까 정치적 해법, 경제적 해법에 의해서 사회 관리 해법이 있는 건데 마침 시진핑 집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중국이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14억을 통제한다. 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데 14억 인민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이 됐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을 자기들이 추월했다고 생각하는 면이고 또 중국 첨단 기술 그것이 그렇게 만든 첨단 기술이 감시 기술과 계속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사회 통제를 훨씬 강화하겠다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한 2016년인가요? 중국 어떤 관련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통치 방법의 해법을 찾았다. 그래서 제가 뭔데요 하니까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 같은 데서 그런 프로를 한대요. 그 관세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고 이렇게 사람들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일을 해온 경찰하고 이 빅데이터 얼굴 안면 인식 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CCTV 같은 데서 누가 더 정확하게 찾아내나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본 이시가 나와서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해서 이런 초현실적인 얘기는 뭘까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이렇게까지 빅데이터를 통제하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강력한 사회 통제의 어떤 해법을 찾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 2010년에 중국의 사회 통제 예산이 국방 예산을 뛰어넘었다. 이게 큰 뉴스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지금 그 사회 예산이 3배 늘었대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입됐는데 처음에는 이 감시 예산이 약간 낭비적인 예산일 수도 보였는데 이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사회 통제 예산이 중국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약간 서로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단계에 다다랐고 또 최근에 그러면 중국 어떻게 살아? 사람들 맨날 감시만 당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그 행복한 감시사회라는 책이 나온 것처럼 많은 시민들한테는 이 기술이 양가적인 거예요. 첨단 기술로 감시되는 불안감은 있지만 생활이 너무 안전하고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고 사실 이 점이 지금 저로서는 좀 제일 무섭기도 하고 이런 기술이 또 이렇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대1로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판매도 되고 이런 중국 기업들이 진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감시 기술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보편의 문제가 아닌가. 한국도 사실 지금 데이터 규제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냥 편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어떤 경우 수용하려 하는데 이런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다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의 장법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처음에 시진핑이 들어와서 한 권력 강화를 위한 가장 큰 수단은 반부패와 경제 개혁, 반부패였는데 그때 이제 왕치산 지금 제 책에서도 다룬 왕치산이 이 두 번째 인물이 이거를 맡아가지고 수십만 명을 처벌한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링지화라고 원래 후진타오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보시라이와 결탁을 해서 쿠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 처벌을 받고도 부정부패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처음에 이 권력을 이렇게까지 강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또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이 가장 큰 힘으로 꼽는 거는 군권을 굉장히 빠르게 장악한 거거든요. 원래 그 점 있는 후진타오한테 2년인가 3년 동안 그 군사 지휘권은 넘겨주지 않았는데 후진타오는 아마 처음에 아까 말한 어떤 시진핑이 들어와서 강력한 공산당과 시진핑 지도자를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한다고 하는 합의와 함께 이거를 바로 군사 지휘권도 넘겨줘서 시진핑이 굉장히 빠르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부터 제가 책에서 많이 다룬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부터 해서 노동운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 점진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자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공산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우칸촌에서 농민들이 그 자율적인 자기 정부를 세우고 그 토지를 환수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 2010년에 들어와서는 지도자 체포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체포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는데 2016년에는 이렇게 철통 같은 어떤 진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때 저 베이징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층 인구 그 철거라고 해서 베이징 각의 어떤 노동자 거주지에서 굉장히 열악한 농민궁들이 살아서 너무 안전장치도 없고 낡은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어렵지만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안전치를 해줘야지가 아니라 그 10만 명 이상을 2, 3일 내에 무조건 강제 철거 나가라 해가지고 그걸 다 밀어버렸어요. 이 땅을 사람들을 다 강제 철거시키고 그거를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거의 전쟁터처럼 그렇게 변했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베이징시의 당서기는 그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차이치라는 분인데 그때 그분이 이 인민들을 대할 때는 칼에 피를 묻히듯이 해야 된다 하면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설을 내어줘서 굉장히 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지금 제 책에서 많이 다룬 자스커지 노동운동 이 사건이 2018년 7월에 일어났는데요. 자스커지라는 데는 선전에 있는 용접기계 그 회사인데 여기도 뭐 선전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노동 관리를 좀 강압적으로 군대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은 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오리걸음도 시키고 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공회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럼 노조 신청서를 받아오면 된다 해서 노조 신청서를 받으러 했고 아마 공회의 실무진들은 문제없이 노조를 만들면 된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경영진들이 노조
정부나 이런 쪽하고 결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서를 받으러 갔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 어용노조를 미리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탄압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한 거죠. 그래서 붙잡혀간 사람들을 석방해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 붙잡아가고 해고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베이징대나 인민대나에 있었던 그런 학생운동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거 맞지 않다. 우리 하면서 한 100명 정도가 선전에 내려가서 이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노학연대가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탄압이 시작되면서 처음에 여기 있었던 제가 썼던 선머이 이분을 위해서 이 위에신이라고 하는 이 학생도 베이징대의 영문과 석사 학생인가 그랬는데 이 학생은 이 노동운동, 이 좌파 학생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해서 그 베이징대에서 교수한테 성폭행당해서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같은 거 하려는 거기서도 앞장을 섰던 학생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잡혀가고 마지막에는 이 5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그 당국이 이때 연대했던 이 사람들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 학생운동가들이 왜 노동운동가들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노동자와 학생이 만나면 이거말로 위험한 것이다. 해서 베이징과 런민대와 난징대와 해서 전국에 있는 좌파 학생 마르크스주의 학회를 다 탄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중국 공산당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무서워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1921년에 공산당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학생운동 같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 세력을 규합하고 노동자, 농민을 규합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공산당 내부에서 어떤 조직이 생겨나서 어떤 세력끼리 또는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불온시하고 주요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홍명교 씨의 책을 읽어보면 홍명교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에 일부 학생들은 풀려난 학생도 있대요. 근데 가택연금이 돼서 외부하고 전혀 얘기할 수 없고 또 그 학생운동 조직도 거의 일망타진되거나 아니면 베이징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운동 조직이 마르크스주의 학생 조직을 없애진 않았는데 학교에 말을 잘 듣는 우리 말하는 선도부 같은 학생들로 그냥 대체를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거의 지금 없애고 공개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마르크스주의 학생 조직이 제일 심판합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학생운동 조직 안에서도 두 파가 있어요. 당시 자스커제 운동할 때 한쪽은 지금 중국 사회가 너무 썩었다. 지금 가장 잔인한 자본주의가 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위적인 조직이 되어서라도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된 거고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천천히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운동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더 조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쪽도 있었는데 이쪽 사람들은 지금도 활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노동운동이 한국처럼 대공장 노동운동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 실제 플랫폼 노동자, 음식 배달 노동자만 1,300만 정도 된대요. 근데 작년부터 이 코로나 이후에 워낙 음식 배달 노동이 많아지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조건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 그 알고리즘의 주문대로 맞추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밑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하청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금 체불도 많이 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배달 노동자 네트워크라는 걸 만든 아주 초보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노동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 싼 방은 어디 가요? 이런 걸 정도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 그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사람도 체포될 정도로 사실은 지금은 노동운동을 정식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최근에 뭐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아래서부터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도 지금 다 탄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화나 이런 건 어렵고 조직적인 활동은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금 불평등은 너무 심하고 또 장시간 노동이랄지 노동 환경은 너무 열악하니까 청년들 가운데는 뭐 탕핑이라고 해서 올해 유행한 용어인데 뭐 완전히 드러눕는다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지 않자. 우리가 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착취당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유행하게 되니까 중국 당국이 이걸 검열로 다 지우고 관영을 통해서 상핑 눕자는 것은 뭐 부모한테 미안하고 국가한테 미안한 거다. 이런 막 캠페인도 벌이고 할 정도로 이런 지금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 중국이 경제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밑에 있는 상황은 조직적인 운동을 못할 뿐이지 여러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책에서 다루기도 했고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그래도 여성 운동은 지금 탄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제일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까 노동운동 어떤 학생들 중에서도 제일 좀 주도자 중에 많았던 분들이 그 여학생들, 그 페미니즘 운동했던 사람들이고, 뭐 지금 사회적으로 탄압이 많은 상황에서도 제가 책에 다룬 그 셴즈, 이 조우 샤오시엔 같은 이런 사람들 CCTV 앵커하고도 지금 계속 맞서가지고 소송하고 있고, 사실 소송이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역사에 질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웨이보 같은 웨이신 들어가 보면은 이 셴즈와 친구들이라는 이 계정으로 아직도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말고 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소식도 계속 올리고 사실 이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엑소의 크리스 같은 그 성폭력 저지른 사람들 어쨌든 처벌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중국 당국도 이 페미니스트들이 당하고 연결된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지금 뭐 통제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당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데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라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은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그 내부 하여튼 그 사회를 본 거고 이것도 내부는 내부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과 외부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에 가장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는 변경에 대한 불안 같아요. 그 미국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할수록 이 주변부에서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2017년부터 신장 강제 개교 수용소가 이제 문을 열었고 신장에 대해서 훨씬 강압적인 통제가 된 거죠. 근데 신장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1700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어떤 그러니까 걸륭제 때 정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중앙 정부의 통제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걸륭제가 하고 나서도 거기에 지방 우두머리를 두고 하는 간접 통치였고 실제 중국이 강하게 통치한 적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이제 반란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19세기 말에 잠깐 이제 직접 통치를 했지만 바로 신해혁명 이후에는 여기는 그냥 군벌이 활보하는 지대가 되고 사실상 러시아와 소련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이 다시 점령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소련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데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는 너무 중국 당국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계속 우려를 했던 거죠. 근데 후진타오 시기까지는 경제 개발을 많이 투자를 하면 신장 위구르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충성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돈으로 충성을 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있을 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중국의 한족들이 점점 들어가서
개발은 많이 하고 GDP는 올라가는데 개발의 수익은 다 한족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산동성 출신 서기였는데 산동성 기업들과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고 위구르인들은 우리 자원만 뽑았는데 우리 거는 더 없네 하는 그런 불만이 더 많았고, 그게 결국 2009년에 그 한족과 위구르인들 우르무치에서 충돌로 벌어졌고, 그 뒤에 이제 시진핑 시대 들어와는 처음에는 그 지금 있는 신장의 서기가 티벳의 서기거든요. 티벳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해서 성과, 나름 이제 중국 입장에 성과를 올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장에 2016년에 이제 그쪽으로 이전 배치를 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장갑차 이런 거에서 검문소, 온통 신장에 어디 지나갈 때는 검문소를 설치해서 그 지금 중국 당국이 얘기하는 분리주의 뭐 테러, 분리주의와 테러에 막 종교 극단주의를 처벌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17년에는부터 이제 강제 재교육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아니 강제를 빼고 중국의 용어로는 교육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가 시작한 거죠. 뭐 유엔의 통계로도 100만 명 이상이 잡혀 있다고 하고, 우리가 뭐 외부에서 그걸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도 처음에는 강제 수용소 얘기를 처음 듣고, 아 이거는 좀 21세기 강제 수용소는 너무하잖아. 그러면서 이건 아무래도 미국이나 서방 언론의 오해나 뭔가 좀 과장된 보도일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신장을 오가는 친구들,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실종되고 하는 거를 실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아닐 거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점점 있으니까 이거는 직업 교육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하고 테러를 부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논리에서 홍콩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을까? 원래 송환법 반대 시위에 200만 명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걸로 그 홍콩의 분들도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안보 논리로 홍콩 문제, 신장 문제를 다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빠르게 강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만 지금 보고 있고, 뭐 신장에서도 홍콩에서도 아니면 뭐 그런 지금 제2의 민족 정책이라고 해서 뭐 내몽골이나 이런 데에서 그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언어를 못 쓰게 하고 하는 이런, 아니면 티벳에 대해서 다시 강압 통치하는 이런 모든 거에서 현지인들의 의견을 설득하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강하게 빨리 해서 불안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지금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장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충성을 하는 게 안 된 이후에는 어차피 굉장히 속성으로 그런 종교적이나 문화 요소를 다 없애면서 한쪽으로 동화하는 것만이 방법이다라는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정책을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가 어떤 정통성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힘에 의한 관계로만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시진핑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은 강한 중국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통성을 만들 수 있다. 이전에 마오쩌둥 시기에는 통일을 해서 국가를 세우는 그게 정통성의 원천이었고, 덩샤오핑 때는 부유해지기가 원천이었다면, 시진핑 시대는 강한 중국,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강한 중국이야말로 우리 정통성의 원천이고 미국을 뛰어넘는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계속 지금 중국을 동안 봤던 친구들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2010년 무렵에 나타났던 사회적인 어떤 변화 요소, 아래로부터 변화 요소,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중국이 이제 강해졌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제국주의로부터 뭐 침략도 받고 한 나라 중에서 세계 2위가 된 이런 중국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미국적인 질서가 아닌 조금 다른 중국의 질서를 보여줄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게
큰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굉장히 불안하게 위대한 모습 뒤에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허자우티엔이라는 그런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가 돈과 힘의 계약관계라는 거죠. 다른 뭔가를 주고 설득을 하고 뭐 밑에서부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돈과 힘으로만 맺는 계약관계밖에 남지 않았다. 오히려 문혁이 끝나고 나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사회를 변화시켜보라는 그런 이상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때 덩샤오핑이 말한 거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고,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강해지기만 하면 돼. 우리가 강해지면은 주변 국가들도 굴복할 거야. 니네도 그냥 공산당 믿고 따라와. 니네들이 목소리 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만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내와 공산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외부와의 관계 결국은 늑대전사 외교로밖에 못 나가는 거죠. 니네들이 우리 말 들으면은 우리 중국 와서 경제적으로 이익 보게 해줄게.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우리가 니네한테 경제적 보복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가 결국 우리 지금 한국에서 나타난 사드 보복 이후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반중 감정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중국이 이상주의의 상실, 그리고 돈과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보편주의는 분명히 서구의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보편주의 있을 수 있는데 보편주의 자체를 거부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 외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중국의 대외관계 외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미국과의 신냉전이 강해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인권이나 뭐 신장 문제 이런 비판이 높아지고, 또 미국과 중국이 뭐 고위급 회담을 한다던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이제는 훈계할 수 있게 되었어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 뭐 의화단 시절에 우리가 제국주의한테 모욕당한 시절이 아니야 하면서 지금 미중의 모든 거를 이전 100년 전에 제국주의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역사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데가 아니야. 니네들이 우리 비판하는 거는 제국주의가 하던 짓하고 똑같아. 이런 논리로 항상 선전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미중 회담하고 나면은 서로 그때 뭐 1시간 넘게 기자들 앞에서 설전 벌이고 나면은 위에 이제 옛날에 그 8개국 연합군이 우화단 진압해가지고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프레임이고, 어떤 대회에서 나오는 비판도 이것은 제국주의적인 간섭이야.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사실 세계 2위의 강대국이자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국가가 약간 피해자 이국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어떤 주변의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사실 외교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건데도, 그거를 그런 어떤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지금 계속 그 관성으로 가고 있는 데서 벗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우리한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목소리는 애국주의 네티즌들이 한국을 뭐 공격한다, 외국에 공격한다, 불매운동을 벌인다, 이런 목소리만 들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역시 크긴 하죠, 이전보다. 그리고 우려되는 요소인데, 그 목소리 말고 사실 침묵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사실 많기는 많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탄압받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런 목소리,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사실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이제 딱 쓸 무렵에 2020년 11월에 중국 당국이 마윈 엔트 그룹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부터 이제 이거 왜 그러지? 중국이 이거 무슨 의도로 하는 걸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책에 썼었는데, 그 뒤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좀 무시해서 봐야 될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마윈 엔트그룹에 이어서 뭐 DD 출신이라고 우리나라 그 카카오 택시 같은 업체도 국가 안보를 위반했다, 미국의 데이터를 넘겼기 때문이다 해서 규제를 했고, 뭐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던가 여러 규제가 있고, 또 최근에 좀 놀라웠던 건 사교육 업체
대해서 독리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던가, 이 사교육 업체는 외국 증시 상장할 수 없고 외국 자본 투자할 수 없다. 그다음에 7월 26일에 한 거는 중국판 배민에 해당하는 메이탄에 대해서 배달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 4대 보험하고 최저임금도 적용해라. 이런 의견을 발표해서 이건 뭐지?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지? 하는 지금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었는데 8월 17일에 이제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2주 동안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해서 딱 2주 동안 딱 살아서 휴양 겸 모든 중요 정책을 논한다고 하는 회의가 딱 하고 나자마자 첫 일정은 뭐였냐면 중앙재정위원회 10차 회의라는 걸 열어서 여기서 공동부유로 간다. 이제 우리는 공동부유로 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과도한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고 과도한 고소득층과 기업들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도한 고액 소득을 합리적 조절하고 3차 분배, 그러니까 1, 2차 분배뿐만 아니라 3차 분배도 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3차 분배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긍정적이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고소를 해결해서 이 재원 가지고 만약에 불평등을 조절하겠다. 만약에 말한 대로 한 거는 상당히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리고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선부론은 이제 끝났다 하는 선언인 거기도 한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선부론도 뒤에 보면은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유하게 한다라는 이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뒷부분은 없는 걸 치고 그냥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식으로 40년을 해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 공동 부유가 우리 핵심이다라고 깃발을 바꿔난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직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아직은 이걸 판단하기 다 이르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신호들이 혼재돼 있고 이것이 정치적인 신호인지 경제적인 신호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 이제 가을에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할 걸로 이제는 다들 생각하고 있고 여러 준비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인민들의 삶을 챙겨주는 것,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제일 크다고 다들 많이 보고 있고 또 미국과의 지금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작년부터 내걸고 있는 게 누구 대순환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은 미국 해외에서 어떤 견제를 해도 중국 자체의 시장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일종의 이제 자력갱생 신호인데 완전 자력갱생은 아니지만 그런 거 가지고 미국이 디커플링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걸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공동부유를 통해서 중산층을 강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디커플링에 대응하겠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맨 처음에부터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사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이런 불평등으로는 성장 모델도 한계가 있고 사회 불안정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 모델이라는 거는 수출에 의존하고 동시에 또 그 국가가 인프라 투자랄까 이런 지방 정부가 곳곳에서 땅 개발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본 투입으로 성장률을 사실 맞추는 거죠. 중국이 6.5% 해야 돼 하면 6.5%에 맞춰서 그만큼 돈을 투입해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비효율적인 성장이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장 모델 전환도 만약에 이런 고려가 있어서 중산층을 키우겠다고 하고 진짜 분배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빅테크 데이터 규제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빅데이터는 사실 공유 자산인데 일부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돈을 무작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고민을 했는데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너무 기업들 불러가지고 행정적으로 겁주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이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산당 100주년 때 시진핑 주석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지금 큰 업적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탈빈곤을 통해서 수공사회를 건설했다. 하나는 서구보다 우리가 우월하게 코로나를 극복했다.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 탈빈곤과 수공사회 건설을 한다면 그럼 중국은 어디로 가냐. 그럼 두 번째 100년의 목표는 공동부유다라는 깃발은 일단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그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냥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말 것인지는 조금 더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저는 하여튼 저의 그 희망사항이자 이거는 중국이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외부하고도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랄까? 좀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려면 중국 국내에서 인민들이나 아래로부터 변화의 동력이 돼서 포용적인 태도나 정당한 발언권을 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무조건 통제하고 감시하고 힘으로 윽박지르는 이런 태도 벗어나서 외부하고도 좀 더 편안하고 수평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어디다 민주주의 이식하는 거 불가능하다면서 약간 압박한 사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꼭 미국식 민주주의를 중국도 이식하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오랫동안 희망해왔던 거는 이 책에도 쓴 것처럼 아래서부터 중국 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중국 정부가 모델을 만들면 그거 자기가 중국의 보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뭐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연대할 수 있는 부분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제가 좀 이 책에는 쓰지 못했지만 이 책에도 약간 언급은 했지만 한번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첸리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나이 드신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책이 출판돼 있는 노신 여자이고 이분은 민간 사회주의라는 걸 연구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 이제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분의 책 중에 우리 그 망각을 거부하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중국 사회 민간에서는 공산당이 말하지 않은 민사회주의의 흐름이 있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무슨 꼭 미국식 제도나 이런 게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를 중국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중국 공산주의 안에서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망각을 거부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분이 직접 경험한 건데 그 50년대에 마오쩌둥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어떤 불평등이랄까 특권 계급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산당에 대해 성찰을 요구했던 이 사람들이 전혀 우파가 아닌데도 우파라고 몰려서 반우파 투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뭐 죽고 그중에 뭐 린자오라고 하는 어떤 여학생은 총살을 감옥에서 뭐 혈서도 많이 쓰고 마오에 대해서 비판적인 철서도 많이 쓰고 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한테 와서 공산당이 총알값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그런 뭐 사연도 있고 한 그 책을 기록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반우파 측에서 희생된 사람들 그 문역에서 그러니까 공당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간에서 어떤 사회주의 서클 같은 걸 만들어 사회주의의 진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문역이 끝나고 나서 민주의 벽 만든 사람들, 아니면 천안문에서 죽은 학생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민간 사회주의 흐름이 있었고, 하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나 공산당 권력자들이 말하는 중국이 있지만, 이렇게 지하의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만들려할 때 이 실험도 잊지 말자 하는 얘기를 이분이 계속 하시고, 제가 이분을 인터뷰했을 때도 저는 그 얘기가 계속 인상적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 책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다루려고 했던 거는, 한국이 아무리 지금 뭐 중국의 권력
가는 길을 보면 한국에서 혐중, 반중, 뭐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잊지 말자. 이런 흐름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문에 연재할 때하고 달리 이 책에 읽어보신 분들은 한 편을 제가 더 쓴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이 한동팡 편을 제가 따로 썼습니다. 이 한동팡 제가 이전에 다른 중국을 인터뷰하다라고 하는 책을 쓸 때 한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땐 제가 좀 어리기도 했고 한동팡이 천안문에서 유일하게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자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주모자로서 수배됐던 엄청난 인물인데 아니 왜 한동팡은 지금 왜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하면 천안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중국 노동자들이 달라져야 되고 중국 노동자들이 집단 협상을 해낼 수 있으면은 이것이 변화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저는 그때 아니 이 사람 왜 이럴까 했는데 최근에 저도 좀 중국에 대해서 철이 들고 하면서 이게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자기 개인적인 것보다는 노동자들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그 망명지에서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홍콩이 탄압당한 이후에도 홍콩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여지 있다. 홍콩 사람들 해낼 수 있다. 홍콩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민주라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팡 같은 사람도 아까 첸니친이 말한 그런 민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최근에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편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너무 어려운 거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중국의 변화나 지금의 중국에 보여주는 거라든지 미중 갈등이랄지 아니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뭐 2, 3년 안에 끝나고 10년 안에 끝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저로서는 뭐 제가 죽기 전까지도 이 계속될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국도 거기에 맞게 장기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돼. 뭐 중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간들, 중국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것들, 어느 한편을 편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혐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너무 이제 중국이 싫으니까 보기도 싫어. 그냥 뭐 네이버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믿다 싫다. 뭐 다 죽어라 막 이런 것만 써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중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변화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중국이 지금 뭐 우려스러운 것이 있든 아니면 강해지고 있든 우리가 봐야 될 건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비판을 하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울수록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노력하고 또 정확한 비판, 그냥 다 죽어라 이런 비판이 아니라 이런 점은 잘못인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뭐 우리가 민간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정부도 어떤 우리의 용어로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장기적인 시야와 정확한 비판이 저로서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중국 편, 미국 편 논리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국뽕 이런 우리가 너무 대단 이렇게가 아니라 한국이 이 정도 12의 국가가 되고 민주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에 된 거죠. 중국이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한국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경험 같은 걸 만든다면 사실 중국한테도 그게 큰 경험인 거죠. 우리가 너무 주눅지 말고 할 얘기도 좀 하고 우리의 역할도 국제적인 역할도 하고 중국과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